하려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님이 5.18 때 여기 오시겠다고 자꾸 그러신대잖아요. 그 여기 단체 분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요. 노태우 후보가 여기 광주 유세를 왔어요. 완전 난동이 나서 엉망이 됐거든요, 유세장이. 그러고 대구로 와가지고 광주에서 얻어맞고 왔다고 엄청나게 지역 감정을 부추겼거든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이 모든 작태는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절대 눈은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가 나타날 때 즉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등 돌리고. 토크 콘서트에서 한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왔을 때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제안을 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를 반대하기 때문에 뭐 물병을 던진다든지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 예. 여기에 그 방점이 찍혀져 있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아. 그래도 이왕 이야기할 거 그 광주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유시민 이사장이 보기에는 황 대표가 광주에 오는 거는 얻어맞으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는 보여. 그러니까 100% 그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일정 부분은 그런 각오로 오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광주 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올 거란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오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혁진 변호사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일단 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광주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 비난이든 물병 사례든 예컨대 뭐 물이 막 쏟아지든 뭐든 그거 자체가 본인한테 마이너스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잃을 게. 광주 와서 그러면 환영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나 행동을 봤을 때는 광주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가 많아요. 왜냐하면 5.18 관련해서 망언한 사람들 하나도 지금 징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광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반발을 살 걸 알면서도 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건 분명히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도리어 그분이 그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감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무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심을 안 갖는다든지 오시든 말든 그분이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하면 도리어 어찌 보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저 자리 자체가 뭐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시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이제 과격하게 보이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도리어 황교안 대표가 와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의도를 완전히 못 얻게 만드는 이유가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뭐 세 번째는 악수하려고 다가섰는데 뒤로 돌아선다는 거는 무시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 지역 감정이라는 단어를 참 오랜만에 들었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우리 정치연씨 아직까지 그 옛날의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는 나름 각오를 갖다가 하고 가는데 만약에 뭐 폭력적인 사태가 났으면 더 역효과가 많이 날 거고 지금 이야기한 것과 그런데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갖다 보였다. 그러면 사실 나경원 대표가 막말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말을 갖다가 했을 때 그 이야기는 말을 하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품격이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초래가 된 건데 그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돌아서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광주 시민들조차 그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이게 뭐 그렇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참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하정은 평론가님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황교안 대표 사랑스럽다? 왜 사랑스럽다? 뭐 물론 마지막에 농담이라고 했지만 사랑스럽다, 참 예쁘더라. 어떤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거짓말을 안 한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 되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른바 사기쳐서 그렇게 정치인이 거짓말로 권력 잡으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분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물론 농담적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이분이 정치를 하는 분인데
자신의 업적으로 과거에 통합진보당이 해산시킨 거 예.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이야기한다. 그게 얼마나 투명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자신은 그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공안 검사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지 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다른 정당에 해산시킨 걸 자기 업적이라고 얘기하겠느냐라고 비꼬는 하면서 거였군요. 예. 비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상대방을 내리 누르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양 진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과거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향수가 있죠.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공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일정 부분. 경제 발전에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도 인정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제 발전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핍박과 억압을 당하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또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향수를 갖고 있죠. 또 뭐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그분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고. 그럼 결국 두 분 다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각 진영에서 가장 향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애틋함을 갖고 있는 그런 전직 대통령들을 내세우면서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향수가 더 다른 대통령들보다 훨씬 깊고 또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 두 분이 그 사람들을 전직 대통령을 꼽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정치를 안 한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이 아방궁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반응을 냈는데 옛날 버릇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방궁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네. 그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사저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12억이 들었어요. 12억. 예, 12억이면은 뭐 지금보다는 뭐 상당 기간이긴 하지만 그 정도 돈 들어간 걸 가지고 아방궁이라고 하기에는 그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때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1,000억이 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1,000억이라고 예, 얘기했어요. 1,000억이 들었는데 보니까 뭐 집 짓는데 1,000억이나 들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 이런저런 특히 이제 사저 주변에 웰빙숲 조성하고 하는데 1,000억이 들었다 예.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실수를 한 건 맞고 그런데 아방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그 뇌리에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그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봉화마을 사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뭐 그랬을 테니까 굳이 뭐 저렇게 용서 안 하고 말 건 아니지 않는가 이제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정우 변호사 이게 5월 말이었나요? 뭐 인터넷으로 토론하기로 했나 봐요.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홍 전 대표는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반응을 보면 설전이 오갈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대표가 누구한테 말로 지는 분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을 이제 공동방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나서 토론 비슷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에 아방궁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난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이번에 그 배경을 따져 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마 유시민 이사장이 중간에 뭐 이렇게 창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아마 홍준표 당시 대표가 별로 이렇게 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방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정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모으면서 지금 논리를 가다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는데 5.18 당시에요. 전두환 씨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의 광주 방문입니다. 전두환은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일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K57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저분이 일단 주장인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현장에 왔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예전에 미군 정보부대 군사정보관으로 일을 했고 조금 전에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결국 미국 국방성에 보고를 했고요. 이게 백악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진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당시 광주의 진실 중에 밝혀지지 않은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 두 번째, 그렇다면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했고 최종 책임자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자회견 내용이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 우선 일시를 특정했습니다. 즉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광주에 온 게 5월 21일이다. 5월 21일. 네, 또 12시 전후다. 이렇게 일시를 굉장히 좁은 범위로 특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도착을 한 이동한 방법도 헬기를 탔다. 기존까지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후에 회의 장소가 어딘지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인 또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 회의가 열렸다는 전제로 그 회의에서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발포 명령을 했고 그 직후에 정말 실제로 발포가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김용장 씨도 모르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은. 하지만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왔다는 사실도 사실 많은 분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도 확인은 되지 않은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최종 책임자 또는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위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법적 후폭풍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게 이 주장의 신빙성을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 직업을 보면은 미군 정보부대 군사정보관이라는 일을 그 당시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세간에 돌아가는 것들을 미 국방성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부대가 정보를 취합해서 그걸 본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군사정보관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도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겠습니까? 그랬겠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미군이 정권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예요. 그 상황에서 미국이 매일 보고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정보부대 군사정보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의 정보가 입수돼서 들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 오후 1시경에 21일 날 금남로에서 이건 사실이죠. 참 금남로에서 총을 발사해서 시민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전에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도 없고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은 정보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 보고했던 정보에 따르면 전두환이 그 당시에 광주에 내려와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발포가 이루어졌으니 저분 주장은 그거죠. 전두환이 아마도 그 회의에 와서 발포하라고 지시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발표에 관한 얘기가 분명 그 회의에 나왔을 있었을 거다.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발포를 합니까?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위에 지시가 없으면 발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아무리 자위권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뭐 중령이든 아니면 소령이든 대위든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발포를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김용장 씨 그 당시 군사정보관의 판단은 전두환이 그때 와서 회의를 했으니 그 회의 이후에 아마 그런 지시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또 물꼬가 틀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1대1 회담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렇게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이렇게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아예 여야정 상서국정협의체를 합의하면서는 분기에 한 번씩 그냥 고정적으로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서 1대1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그런 발상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대표 회동인 만큼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이런 광경을 좀 본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청와대에서 만나자 국회 얘기를 하면은 국회 제1야당 대표는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결국 그것도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브댐이 되는 것보다 네. 대통령과 1대1로 맞상대가 되는 게 그게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안 만나면 안 만난다? 그렇죠. 더군다나 요번에 최근에 패스트트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 야당들은 사실은 진정한 야당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야당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명목상 야당이지 실질적으로 뭐 2중대, 3중대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그 황 대표의 그 제안을 청와대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만나라 그냥.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그 의원이 예. 확실히 단수가 높다. 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구나 다 그렇게 딱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문 대통령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갖다가 한 게 되고 예. 잘 안 되면 그 공이 황 대표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무산이 된다면 황 대표 책임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박지원 의원은 수용을 해라라고 오늘 의견을 밝혔습니다.